전 세계 건설업계가 불가능하다며 포기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 지하 40m 깊이에서 3km 터널을 뚫는 일이었죠. 단단한 화강암과 지하수, 그 위로는 초고층 빌딩들과 운행 중인 지하철까지. 조금만 실수해도 도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극한의 조건이었어요. 독일, 중국, 일본 모든 나라가 손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해보겠다고 나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과연 어떻게 이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시켰을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목공학 박사로 일하고 있는 마크 톰슨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사실 이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런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 동료였던 제임스가 터널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무력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제임스를 끌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하 공사 현장에만 가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결국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몇 달을 보냈을까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기력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때는 세계 각지의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자신감에 넘쳤던 제가 이제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지하철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관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죠. 담당자는 제가 런던에서 겪은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지하철 공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설명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난이도를 듣고 있자니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911 공구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였어요.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는 것인데 기술적 난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지하 40m 깊이에서 3km에 달하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그 위로는 수십 층짜리 초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기존에 운행 중인 지하철 노선이 공사 예정 구간, 바로 위 5m 지점을 지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노선인데 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기존 노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싱가포르의 복잡한 지질 구조까지 고려하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자는 프로젝트 현장의 지질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싱가포르 도심 지하는 단단한 화강암층과 연약한 점토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어요. 특히 화강암의 경우 다이아몬드 날도 쉽게 부서질 정도로 단단해서 일반적인 굴착, 장비로는 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화강암층 사이사이에 물을 머금은 점토층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지하수가 분출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쌍용건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건설업체라고 하니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건설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초고난도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것이 조금 무모해 보였거든요. 담당자는 한국 업체의 현장 소장이 김철수라는 분이라고 했어요. 45세의 베테랑으로 한국에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프로젝트를 두고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수록 더 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서구 사회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함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런던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 이후로 안전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을 회피하고 도전을 피하고 그저 무난한 길만 택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제 안에서도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끝에 결국 싱가포르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대로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그 도전 정신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만드는 걸까요? 출발 전날 밤 런던 사고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무너진 터널과 부서진 장비들, 그리고 제임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눈물보다는 다짐이 앞섰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정말 제가 다시 그런 현장에 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접근할까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실감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프로젝트 현장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토목청 건물 15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소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런던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서구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현장용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분이 한국쌍용건설의 김철수 소장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싱가포르 정부 토목청 담당관인 사라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8세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국에서 유학한 엘리트 관료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완고하고 규칙에 집착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첫 만남에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910일 공구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복잡한 지하철 공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사라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대형 모니터에 공사 구간의 단면도를 띄웠는데 그 복잡함을 보는 순간 참석자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하 40m 지점에서 3km 구간을 뚫어야 하는데 그 위로는 마리나베이 샌즈를 비롯한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위 5m 지점으로 기존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노선인데 공사 기간 동안 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고 진동이나 침하로 인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 건설업체 대표인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세의 그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말투로 이런 프로젝트는 유럽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특히 싱가포르의 지질 구조가 너무나 복잡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건설업체 대표인 리웨이가 발언했어요. 42세의 그는 냉혹하고 교활한 인상을 주었는데 중국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의 공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일본 업체 대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김철수 소장님이 일어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려운 건 당연하죠. 쉬운 일이었으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쌍용건설은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켜왔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부산 해저터널 건설, 인천공항 연결터널 등등. 들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특히 부산 해저터널 공사 때는 바닷물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져 왔어요. 다른 업체 대표들이 어려움만을 얘기할 때 김철수 소장님만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이런 초고난도 프로젝트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서구 우월주의적 사고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김철수 소장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사라 씨,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번 해보자는 정신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각국 업체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독일의 데이비드는 완벽한 설계와 충분한 검토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주장했고, 중국의 리웨이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철수 소장님은 일단 시작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실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발표대로 나왔습니다. 박민수라는 32세의 청년이었는데 천재적이지만 성격이 급한 타입처럼 보였어요. 그가 준비해온 기술 발표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터널 굴착기, 즉 TBM의 선택입니다라고 박민수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거대한 굴착기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길이가 15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이 기계는 화강암도 뚫을 수 있고 동시에 터널 벽면을 즉시 보강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이런 장비를 활용한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분당선 공사에서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고 그때의 노하우를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리웨이가 그래도 싱가포르의 지질 조건은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했지만 박민수는 자신있게 이미 사전 조사를 통해 지질 데이터를 분석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라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각국 업체들 중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을 곳을 선정해야 한다는 거였죠. 데이비드와 리웨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김철수 소장님만은 우리가 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말이죠. 김철수 소장님의 열정과 박민수의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해보자는 정신에 감화되었거든요. 런던에서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각국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독일의 데이비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중국의 리웨이는 추가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일본 업체는 아예 기술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참여를 포기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김철수 소장님만이 내일부터라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사라는 처음에 한국 업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한 개 업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녀의 주된 걱정이었죠. 저는 그때 김철수 소장님과 개별적으로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철학을 들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크 씨, 제가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되는 방법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라고 김철수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성공시킨 프로젝트들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 해저터널 공사 이야기였어요.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다 밑 40m에서 터널을 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죠. 실제로 공사 중에 바닷물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때 저희는 밤낮 없이 이틀 동안 물을 퍼내고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끝까지 해냈죠. 김철수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불굴의 의지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리웨이였습니다. 중국 업체는 공식적으로는 참여를 포기했다고 했지만 리웨이 게이는 계속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은밀하게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첫 번째 방해 공작은 언론을 통한 것이었어요. 현지 신문의 한국 업체의 기술력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가 제공한 정보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리웨이가 흘린 정보임이 분명했어요. 사라도 이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아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사고가 나면 싱가포르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라며 불안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김철수 소장님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묵묵히 준비 작업을 계속하셨습니다. 박민수와 함께 기술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특히 터널 굴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마크 박사님, 이 TBM 기계는 단순히 땅을 뚫는 것만이 아니에요라고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굴착과 동시에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설치해서 즉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굴착 속도와 방향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한 이 TBM은 독일이나 일본 제품보다도 성능이 뛰어납니다라고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실제로 기술 사양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박민수와 함께 싱가포르 현장의 지질 조건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화강 암층의 경우 압축 강도가 평방 센티미터당 2000kg에 달해서 일반적인 굴착 장비로는 접근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TBM은 다이아몬드 커터 헤드를 사용해서 이런 단단한 안반도 효율적으로 굴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토층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물을 머금고 있어서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가 분출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박민수는 이런 경우에는 압축 공기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압을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굴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리웨이는 이런 기술적 논의에도 끼어들어 방해를 했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 검증된 건가요? 라며 의문을 제기하거나 중국에서는 그런 방식이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소장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리웨이 씨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다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라도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박민수의 상세한 기술 설명을 듣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술이 있다면 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즈음 한국에서 추가 인력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었는데 모두들 열정이 넘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한 가족처럼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문화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유대감이 그들의 원동력인 것 같았어요. 리웨이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비 공급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한국 업체로의 장비 공급을 지연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소장님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대안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리웨이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죠라고 김철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담담한 모습에서 진짜 고수의 면모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프로젝트 착수 승인이 나왔어요. 사라가 한국쌍용건설에 911 공구 프로젝트를 위탁한다고 공식 발표한 순간 김철수 소장님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펴졌습니다. 박민수를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저 역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런던에서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열정에 감화되어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철수 소장님이 팀 전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였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김철수 소장님의 말씀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150m 길이의 거대한 TBM 기계가 싱가포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크기를 직접 본 순간 저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마치 거대한 지하 괴물 같았거든요. 기계의 앞부분에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커터가 달린 회전 헤드가 있었고 뒤쪽으로는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복잡한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은 기계를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진짜 우리의 무기가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계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박민수도 신이 나서 기계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마크 박사님, 이 기계는 정말 대단해요라고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시간당 3m씩 굴착할 수 있고 동시에 터널 벽면을 완벽하게 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죠. 기계를 현장으로 운반하는 것도 큰 작업이었어요. 싱가포르 도심을 관통해서 지하 작업장까지 가져가야 했는데 교통 통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런 복잡한 물류 작업도 척척 해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이 기계로 화강암을 뚫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김철수 소장님은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라고 자신있게 답하셨어요. 본격적인 굴착 작업이 시작된 것은 기계 설치가 완료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하 40m 깊이의 작업장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런던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모든 안전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은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모든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어요. 드디어 TBM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커터헤드가 회전하면서 화강암을 갈아내는 소리가
지하 터널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기계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안심이 되었습니다. 박민수가 조종실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모습은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수많은 모니터와 조작 장치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마치 거대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집안 상태가 좋네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라고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첫날 작업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계획했던 대로 정확히 3m를 굴착했고 터널 벽면도 완벽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오차는 단 1mm도 없었어요. 사라가 결과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시작도 잠시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굴착 시작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커터헤드 부분에서 평소와 다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수가 즉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점검에 들어갔어요. 확인해보니 커터헤드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화강암이 더 단단했던 것 같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수리를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때 리웨이가 나타났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요. 한국 기술로는 이런 고난도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라도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소장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흔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죠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한국에서 교체 부품을 공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웨이의 방해 공작이었어요. 그가 은밀히 부품 공급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배송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부품이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은 이런 상황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어요. 리웨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방해를 할 줄 알았다며 대안을 꺼내셨습니다. 이미 비상용 부품을 별도로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정말 치밀한 분이셨습니다. 수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기계를 분해하고 수리했습니다. 특히 용접 기술자의 실력은 정말 예술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손재주가 남달라요라고 김철수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지고 고치면서 자란 사람들이라서 이런 정밀 작업에는 정말 뛰어나죠. 이틀 만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커터헤드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것이었어요. 박민수가 이제는 어떤 화강암이 와도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작업을 재개한 후에 진행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리 전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굴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3m씩 꾸준히 진행되었고 품질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지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굴착 지점에서 갑자기 점토층이 두꺼워지면서 지하수 압력이 급상승한 거예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지하수 압력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지하수가 터널로 분출할 수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제임스를 잃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런던에서의 그 끔찍한 장면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터널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동료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까지. 김철수 소장님이 제 상태를 눈치채시고 어깨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마크, 괜찮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 런던과는 다르다. 그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박민수는 즉시 압축 공기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터널 내부의 압력을 조절해서 지하수 분출을 막는 기술이었습니다. 동시에 굴착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점토층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아세요? 라고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수십 번 경험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팀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면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협조를 보여줬어요. 몇 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지하수 압력도 안정되었고 터널 구조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사라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고 저 역시 한국 기술팀의 실력에 완전히 감복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소장님이 저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마크, 오늘 힘들었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따뜻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런던에서의 일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김철수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신중하고 안전한 엔지니어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조금씩 회복해가면 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요라는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은 굴착 시작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작업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아침 8시경 정상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오전 10시 30분쯤 갑자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조종실에서 긴급히 소리쳤어요. 지하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의 3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런던에서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김철수 소장님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라고 물으시는 목소리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갑자기 대수층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질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큰 규모의 지하 대수층이에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수 압력이 계속 상승하면서 터널 벽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 세그먼트 사이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런던에서 제임스가 물에 휩쓸려 가던 그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안 돼, 또 이런 일이. 라며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김철수 소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으셨어요. 마크, 진정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해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그때 리웨이가 현장에 나타났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기술로는 이런 고난도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사라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리웨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압박했어요. 이미 터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도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공포에 휩싸였어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런던에서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저는 현실 판단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리웨이 씨 말이 맞아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철수해야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철수 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작업복을 단단히 여미고 안전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직접 터널로 들어가서 응급 복구 작업을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박민수가 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만류했지만 김철수 소장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 내가 현장에서 30년을 일한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야. 리웨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터널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아무리 용감해도 물리적 한계는 있는 법이잖아요. 살아도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소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부산 해저 터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누수 지점을 찾아내고 응급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민수에게 응급 보강제와 고압 펌프를 준비해라고 지시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김철수 소장님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장님, 정말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제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김철수 소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마크, 당신도 런던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때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기술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김철수 소장님이 터널 입구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박민수와 다른 엔지니어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거든요. 터널 안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하수가 세그먼트 틈새로 계속 스며들어오고 있었고 압력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누수 지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셨어요. 여기가 가장 심한 곳이다라고 김철수 소장님이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고압 펌프를 이용해서 특수 실런트를 주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박민수도 다른 지점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물에 흠뻑 젖은 채로 필사적으로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런던에서 제임스를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또 누군가를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대피하라며 압박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철수해야 해요. 살아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터널이 완전히 붕괴되면. 그런데 놀랍게도 김철수 소장님과 박민수의 응급 복구 작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주요 누수 지점들이 하나씩 막히면서 지하수 유입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압력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됐다.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 라고 박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김철수 소장님도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안정될 것 같다고 보고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상황이 안정되었어요. 지하수 압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터널 구조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과 박민수가 터널에서 나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리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사라는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런던에서 제임스를 잃었을 때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조를 포기했죠. 하지만 김철수 소장님은 달랐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해내셨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도 분명 두려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과 신념으로 행동하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이 목숨을 걸고 터널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분의 용기와 책임감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런던에서 제임스를 구하지 못했던 그 순간, 저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포기했었는데 말이죠. 새벽 5시경,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용기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일찍 현장으로 나가서 상황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김철수 소장님이 나와 계셨어요. 어제 그 힘든 작업을 하셨는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크 일찍 나왔네요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는데 그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의지가 넘치고 있었어요. 소장님,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사드렸더니 김철수 소장님이 손을 흔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크 씨도 어제 많이 힘들었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어제 너무 무서웠습니다. 런던에서의 기억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소장님이 터널에 들어가실 때 말리려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김철수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반응이 당연해요. 누구라도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면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죠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신중하고 안전한 엔지니어로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나타났어요. 어제 김철수 소장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터널 복구 작업을 했던 그 청년이었죠. 마크 박사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니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사고를 분석해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 대수층의 존재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라고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이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어제 그 힘든 상황을 겪고도 박민수는 밤새 해결책을 찾아낸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불굴의 정신력과 창의성에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이 마크 씨, 오늘부터는 우리와 함께 터널에 들어가 보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서는 순간 다시 공포가 밀려왔어요. 런던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가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와 달리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있으니 훨씬 안심이 되었거든요. 김철수 소장님과 박민수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작업 방식을 보면서 제 마음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마크 박사님, 여기 보세요라고 박민수가 어제 복구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완벽하게 복구되었죠? 이제는 이전보다 더 튼튼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특수 실런트로 보강된 부분은 원래 구조보다도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이 마크 씨, 직접 점검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복구 지점을 직접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단단하고 안전하게 복구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런던에서의 사고는 제대로 된 기술과 준비 없이 무모하게 진행된 결과였지만 이곳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위험 상황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철수 소장님이 웃으시며 경험과 준비의 힘이죠라고 답하셨어요. 부산 해저터널에서 비슷한 일을 겪어봤고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둔 거예요. 박민수도 한국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어제 사고 덕분에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주로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데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개선의 기회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터널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에 김철수 소장님이 마크 씨,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소장님과 박민수 씨와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의 힘이에요라고 김철수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지죠. 특히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날 오후 작업을 재개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민수의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지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라고 박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굴착 작업도 이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어제의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였죠. 김철수 소장님의 말씀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살아도 이런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이네요라며 감탄했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 소장님이 팀 전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어제의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것을 축하하자는 의미였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팀원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박민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열정과 창의성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마크 박사님의 이론적 지식과 우리의 현장 경험이 합쳐지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김철수 소장님도 마크 씨가 우리 팀에 합류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서구의 체계적 사고방식과 우리의 추진력이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고 있던 제가 오늘은 터널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김철수 소장님과 박민수의 용기와 신뢰가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런던에서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겠지만 이런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웨이의 방해 공작이 단순한 경쟁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박민수가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통해서 말이죠. 그날 아침 박민수가 긴급하게 김철수 소장님을 찾아왔어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리웨이가 우리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손에는 컴퓨터 로그 기록이 인쇄된 종이들을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리웨이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법 접근을 시도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특히 지하수 압력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했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라고 박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난주 대형 사고가 났던 바로 그날 리웨이가 우리 압력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는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철수 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지난주 사고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건가?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리웨이가 미리 그 지점의 지질 데이터를 입수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 때 리웨이는 뒤에서 더 큰 사고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악질적인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니. 김철수 소장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확실히 수집해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겠다. 이런 일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범죄 행위야 그러시면서 박민수에게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백업해두고 추가 조사를 계속해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사라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테러 행위나 다름없잖아요. 사라는 즉시 싱가포르 정부 보안당국에 신고했고 리웨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이미 상황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호텔에서도 체크아웃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웨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방해 공작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한국 업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목적은 한국 업체가 실패하게 만들어서 결국 중국 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조사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리웨이는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방해 공작을 벌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팀이 이런 악질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리웨이의 방해 공작이 드러나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우수성을 더욱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김철수 소장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리웨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민수도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리웨이의 방해 공작이 중단되자 모든 작업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굴착 정밀도였습니다. TBM이 계획된 경로를 따라 정확히 1mm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정밀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마크 박사님, 이 정도 정밀도로 굴착하는 기술은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노하우예요라고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결과거든요. 저는 이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터널 굴착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들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에는 리웨이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국 팀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팀워크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서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김철수 소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신뢰는 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기록했어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굴착이 진행되었고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기존 지하철 노선에 대한 영향도 전혀 없었어요. 진동이나 소음도 예상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라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복잡한 조건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라며 계속 감탄했어요. 독일의 데이비드도 한국 기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며 인정했습니다. 국제토목학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견학을 요청해왔고 기술 세미나 개최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한국의 터널 굴착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술의 전도사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각종 국제 학회와 컨퍼런스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며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어요. 한국은 이제 건설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은 마크 씨가 우리 기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덕분에 한국 건설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요. 박민수도 마크 박사님 같은 분이 우리 편에 서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라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리웨이의 방해 공작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한국 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이뤄낸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거든요. 마침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3km에 달하는 터널 굴착이 완료된 거예요. 150m 길이의 거대한 TBM이 마지막 구간을 뚫고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어요. 김철수 소장님이 터널 끝에서 나오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해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그러시면서 박민수와 저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을 한 명씩 끌어안으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최종 측정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3km 구간을 뚫으면서 생긴 오차가 단 0.8mm였습니다. 이는 세계 터널 굴착 역사상 가장 정밀한 기록이었어요. 사라가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이에요. 정밀함과 끈기, 그리고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죠. 정말 그랬어요. 수개월 동안 밤낮 없이 모니터링하고 조정해가며 이뤄낸 성과였거든요. 기존 지하철 노선에 대한 영향도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바로 위 5m 지점을 지나는 지하철은 공사 기간 내내 정상 운행되었고 승객들은 아래에서 이런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진동이나 소음도 예상치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 성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목청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는 싱가포르 건설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철수 소장님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앞으로 싱가포르의 모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국제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적, 싱가포르 지하철 프로젝트에서 세계 신기록 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리웨이의 방해 공작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악질적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은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성과를 정리해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 혁신 사례 연구 싱가포르 지하철 911 공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국제토목학회의 올해의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3가지 핵심 강점을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정밀성이었어요. 1mm 이하의 오차를 달성한 굴착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둘째는 안전성이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위험한 조건에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주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셋째는 혁신성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개발한 실시간 지질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위기 상황에서 즉석에서 만들어낸 응급복구 기술들은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낸다고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철수 소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한 장을 통째로 할애했어요. 그는 단순한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신뢰는 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축하 만찬에서 김철수 소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크 씨, 처음에 런던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을 봤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경험이 오히려 당신을 더 신중하고 훌륭한 엔지니어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려주신 것이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박민수도 마크 박사님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 이들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라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독일의 데이비드도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인정한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김철수 소장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다음에 독일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극복되었고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신중한 엔지니어로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협력과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과는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박민수와도 공동으로 여러 기술 논문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건설 기술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학회나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건설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대형 터널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를 추천하는 일도 했어요. 김철수 소장님의 쌍용건설이 그 프로젝트를 따내게 되었고 저도 기술 자문관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싱가포르 지하철 911 공구는 지금 한국 기술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 세계 건설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이 터널을 견학하러 와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인의 정신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를 넘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트라우마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김철수 소장님의 용기, 박민수의 창의성, 그리고 팀 전체의 끈끈한 유대감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서 김철수 소장님과 박민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의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해보자는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함께하며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말이죠.